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 시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영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좀 비가 오지만 춥지 않은 것이 여전히 봄을 느끼게 하는데요. 맑은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봄은 항상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맑은 날도 궂은 날도 있지만 계속해서 봄날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3월의 마지막 날 경제 돋보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죠. 우리나라도 지난주 드디어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동향 돋보기에서는 이 AIIB 가입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계의 득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고심 끝에 이 AIIB에 가입하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경제적 실익을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요구했던 지배구조 투명성을 중국이 상당 부분 받아들이기로 한 것도 우리나라의 결정에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AIIB 협정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여 중국의 독주를 견제하고 또 한국인 부총재와 3대 주주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입니다. 정부가 AIIB 가입한 것, 바로 경제적 실익에 가장 큰 목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아시아 지역 인프라 수요에 비해서 지금 자금 공급이 훨씬 못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시설 투자 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3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 기존의 다자개발은행이 주는 이 지역에 대한 투자 자금은 이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IIB가 본격 가동될 경우 아시아 지역의 대형 인프라 건설 시장이 열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AIIB는 1,000억 달러의 자본금을 모아서 아시아 국가의 항만이나 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의 AIIB 결정으로 건설과 통신, 교통 등 인프라 사업의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AIIB를 통한 인프라 건설에 각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6월까지 마련된 협정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될 예정이라며 창립 회원국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기업들은 관련 공사를 따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제적 실익은 충분한 가운데 미국 등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AIIB의 투명성 문제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문제의 해결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게 우리나라 정부의 설명입니다. 지난 12일 영국이 가입을 전격 발표했을 때 미국은 AIIB의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들어 강력하게 반발했었습니다. 특히 이사회 권한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었는데요. AIIB 이사의 경우 국제통화기금 IMF나 아시아개발은행 ADB 등 다른 국제기구와는 달리 상임이 아니라 비상임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각국에서 파견된 이사들이 사무국 국가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몇 차례 열리는 회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참가한다는 겁니다. 또 환경과 노동, 양성평등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치와 규범을 준수하는 데 있어 관련 안전장치, 이른바 세이프가드를 도입할지 여부도 두고 볼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서 상당한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우방국들과 함께 국제적 수준의 지배구조와 세이프가드 문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협정문에서 확정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전문가들은 6월까지 AIIB의 지배구조를 비롯해서 운영 방식 등이 정해지는 협정문을 마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한국이 AIIB 지분 6% 정도 수준을 얻어내서 3대 주주 자리를 확고히 하고 부총재 자리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AIIB 사무국은 중국 베이징에 두기로 확정된 만큼
중국이 총재직까지 차지하지 못하도록 적극 견제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 AIIB 총재로는 현재 중국의 설립 협상단을 맡고 있는 진리춘 전 ADB 부총재가 확정된 상태라고 지금 흘러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AIIB 가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확실히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6월까지 마련될 협정문에서 어떤 식으로 지배구조가 확정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향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의 용어 돋보기에서는 계좌 이동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계좌 이동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등이 공동으로 출금 이체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은행들도 계좌 이동제로 인한 무한 경쟁 시대에 대비한 대응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그리고 19개 은행과 9개 카드사가 출금 이체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난 26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일부 조회로 국한된 기능을 6월까지는 전면 조회로 확대하고 9월부터는 출금 이체 변경과 해지 기능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상 9월부터 실질적인 은행 계좌 이동제가 실시되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 11월 금융회사 간 경쟁 촉진을 통해서 금융산업의 유효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며 은행 주거래 계좌를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계좌 이동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은행 계좌를 이동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갖고 있던 계좌를 직접 해지하고 새로운 계좌를 다시 만드는 등 2개의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해서 불편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간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상황들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금융위는 지난해 1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4월부터 7월까지는 금감원과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등 17개 금융회사 등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8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어 11월에는 자동이체 정보를 확인하고 바로 변경할 수 있는 출금 이체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은행들 역시도 출금 이체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되는 9월부터는 사실상 계좌 이동제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국의 움직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BK 기업은행장인 권선주 은행장은 올해 전국 영업점장 회의에서 계좌 이동제를 맞아 고객의 상황별 맞춤 금융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또 하나은행의 소식을 들어볼 텐데요. 김병호 하나은행장은 취임식에서 계좌 이동제 등 제도 변화에 대비해 상품 라인업을 재구성하고 대고객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신한은행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유관 부서들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의 행보가 발빠르게 보입니다. 우리은행은 이달 초 계좌 이동제에 대비해서 주거래 고객에 대한 혜택을 늘린 입출식 통장, 그리고 신용카드와 신용대출 상품으로 구성된 우리 주거래 고객 상품 패키지를 선제적으로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은행 간 경쟁이 치열화된 가운데 신경전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계좌 이동제가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략이 노출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곳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민감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은행들이 경쟁들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들의 혜택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지 계좌 이동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에서 계좌 이동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제에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학 신간 소개해드리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목해볼 만한 경제 관련 신간 준비했는데요. 제목은 바로 영머니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봤을 법한 월스트리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자 또 젊은이들이 많은 부와 명예를 위해서 뛰어드는 곳이기도 하죠. 이 안을 어떻게 들여다봤을지 궁금해집니다. 책 내용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스와 뉴욕 매거진, 타임스 등 유명한 신문과 잡지의 기자 출신인 저자 케빈 로스가 월가의 신입사원이 된 미국 엘리트들과 거대 자본 사이에 놓인 욕망의 사다리를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2년에 걸친 취재 기간 동안 8명의 월스트리트 신입사원들과 고락을 함께하면서 탐욕으로 가득한 월가를 고발하고 앞으로 월가를 비롯한 금융권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금융위기 이후 월가 신입사원의 고뇌와 좌절, 욕망을 직시한 최초의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벌써 출간과 동시에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를 석권했고 현재 미국의 폭스TV에서 드라마로 제작되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2008년 불어닥친 금융위기, 월가도 이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월가의 보너스도 줄고 고용 안정성이 바닥을 치면서 미국 엘리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성공 경로였던 월가는 예전의 명성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월가에 입성한 신입사원들은 이제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씩 일하면서도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공포와 약탈적 자본놀이에 동참하고 있다는 도덕적 회의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패보다 성공에 익숙했던 엘리트 신입사원들, 이들은 시도 때도 없는 상사의 질책과 숨통을 조여오는 살인적인 업무량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책에 등장하는 8명의 신입사원,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에 불과했는데요. 하지만 이들 중 2명의 입사가 예정됐던 골드만삭스는 하필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 사태의 정점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골드만삭스는 굉장히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돈 냄새 나는 것이라면 뭐든 무자비하게 빨판을 들이대고 있는 흡혈 오징어라는 비난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월가에서 일한다는 말에 부러움의 눈빛이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그 반응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월가 입성을 위해 바쳤던 신입사원들의 땀과 눈물은 글로벌 흡혈 오징어의 빨판이 되기 위한 노력으로 치부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월가 하면 아직도 고연봉을 받는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고 조금 힘들어도 연봉으로 보상되는 것 아닌가 하는 시선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시련을 당해도 연봉이 15만 달러, 우리 돈 1억 5천만 달러면 된 것 아니냐라는 시선에 저자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물론 수익성 좋은 회사의 상위 애널리스트라면 1년차 애널리스트도 이렇게 억대 연봉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전 중인 하위 애널리스트라면 연 8만 달러 선, 우리 돈으로는 약 8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업계에 비하면 여전히 큰 돈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일하는 노동 강도를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큰 돈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실제 근무 시간을 따져서 시급을 계산해보면 16달러, 우리 돈으로 15,000~16,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거의 형벌이라고 할 만한 수준의 업무량을 정당화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1년차 애널리스트에게 주당 100시간 근무는 흔한 일입니다.
주 5일로 계산한다면 무려 하루에 20시간 가까이를 일하게 되는 건데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근무하는 이른바 투자은행식 9 to 5라는 말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팍팍한 생활 속에서 주인공들은 월가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에서 일한다는 흥분 대신 절망과 우울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이민가정 출신으로 피나는 노력 끝에 월가에 입성한 주인공 중 한 명인 아준의 경우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굿파스처 증후군이라는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고 맙니다. 또 다른 주인공 제러미는 동트기 전 거리를 걸어 출근하면서 차에 치이면 얼마나 오랫동안 쉴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팔다리 몇 개 부러지는 것은 차라리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고 하는데요. 또 샘스는 출근길을 일부러 바꿨다고 합니다. 전에는 매일 아침마다 골드만삭스 직원 무리에 섞여서 길을 건넜지만 이제 한 블럭 더 북쪽으로 걸어가서 길을 건넌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회하면 출근 시간이 5분이나 더 걸리지만 영혼 없는 로봇 같은 투자은행 직원이라는 무력감을 조금 더 덜어내고 자아를 조금 더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인적으로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아도 젊은 신입사원들에게 연애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신입사원들은 바쁜 업무 때문에 데이트 직전 번번이 약속을 깨다가 애인에게 차이기 일쑤였다고 하죠. 그래서 월가에는 바쁜 월가 남성과 또 안락한 삶을 좇는 패션계 여성의 만남을 주선하는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2007년부터 월가에서 시작된 이 행사에는 동세대에서 각각 최고로 잘 나간다는 월가 남성과 패션계 여성들끼리 짝을 지으면서 우월한 사람들끼리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는 추악한 사회 진화론이 깔려 있다고 저자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이렇게 많은 것이 변했다지만 막상 저자가 신입사원들의 눈을 통해 본 월가는 여전한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구체제의 답습으로 점철돼 있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사, 그리고 연애는 꿈도 못 꾸는 살인적인 근무 시간도 모자라서 이제는 나라를 파산으로 몰고 간 약탈적 금융회사의 일원이라는 도덕적 회의감에도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신입사원들의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돈과 삶의 질 사이, 연봉과 도덕성 사이, 그리고 안정된 직장과 미래 사이에서 고뇌하는 미국 청춘들의 모습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월가의 푸념은 정말 배부른 소리일까요? 그들에게 만연한 도덕적 해이는 결국 신입사원들에게도 대물림돼서 월가는 끝까지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는 그 도덕적 딜레마에서 월가를 비난하고 우리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본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도덕성 앞에서 얼마나 유효한지를 현실감 있게 다루는 이 책은 우리에게도 많은 화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머니, 월스트리트의 신입사원 등을 통해서 본 월가의 풍습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도 참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책일 것 같은데요. 오늘 경제학 신간 영머니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식 한마디에서는 블루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블루콤은 2014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출액은 무려 130% 정도 늘어난 1,965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46% 늘어난 3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블루투스 헤드셋 출하량이 2013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580만 대를 기록하면서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폰 산업이 이미 완연한 성숙기에 진입한 상황에서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은 스마트폰 주변 기기 및 액세서리 구입에 관대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블루콤의 블루투스 헤드셋이 그런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2015년 올해에도 블루투스 헤드셋 시장은 신규 업체의 진입과 다양한 형태를 가진 제품 출시를 통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블루콤의 2015년 연간 블루투스 헤드셋 출하량은 무려 800만 대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판가가 높은 스테레오 타입 비중 증가에 따른 제품 믹스 개선에 따라 2015년에도 연간 최대 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30% 정도 늘어난 2,600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도 25% 정도 늘어난 410억 원 정도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블루콤은 블루투스 헤드셋 매출은 3배나 늘어났지만 사업 성과가 미진했던 스마트폰 부품 사업부의 실적 개선이 지금 눈앞에 있다고 합니다. 2015년 중화권 고객사향 매출 증가를 통해 이런 것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14년 연간 70억 원 매출액에 그치면서 적자를 기록했던 분야도 있습니다. 바로 스피커 모듈인데요. 2분기 신제품 출시가 예상되는 X사향 매출 확대, 그리고 베트남 공장에서의 TV용 스피커 양산을 통해서 스피커 매출이 올해는 4배 수준으로 성장하며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니어 모터 사업도 북미 거래선향 매출 감소를 중화권향 매출로 상쇄하면서 외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중화권 업체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중국의 로컬 스마트폰 업체들은 하드웨어 경쟁 심화에 따라 고사양 부품 사용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블루콤이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블루콤은 필수 소재 및 공정 내재화를 바탕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콤의 스마트폰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블루콤은 사실 최근에는 주가 하락 추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주력 국내 거래선 향해 블루투스 헤드셋 납품업체 이원화 이슈 때문인데요. 블루콤이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던 블루투스 헤드셋이 다른 업체에게 어느 정도 물량을 뺏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판가 하락 압력이 증가하고 업체 간 경쟁 심화 우려 등으로 주가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었지만 거래선 내 확고한 지위와 높은 원가 경쟁력, 그리고 우수한 제품 개발 능력을 고려한다면 불필요한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5, 60달러 사이의 주력 제품들이 북미 주요 온라인 채널인 베스트바이와 아마존 등에서 장기간 베스트셀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가의 동종 제품이나 경쟁 브랜드 대비 블루콤의 시장 선점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질과 내구성 면에서도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주기 때문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가성비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인기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거래선들과의 거래도 더욱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루콤의 상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의 문학은 노천령 시인의 봄의 서곡이라는 시입니다. 오늘 날씨에 딱 어울리는 시인 것 같은데요. 노천령 시인은 일제강점기부터 1950년대까지 격동의 현대사 기간 동안 활동해온 여성 시인입니다. 한국전쟁 때는 좌익 논쟁에 휘말려 옥고를 치르기도 했고요.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속을 계속해서 살아온 시인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바라본 봄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노천령 시인의 봄의 서곡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봄의 서곡 노천령. 누가 오는데 이처럼들 부선스러운가요? 목수는 널빤지를 재며 콧노래를 부르고 하나같이 가로수들은 초록빛 새 옷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선량한 친구들이 거리로 쏟아집니다. 여자들은 왜 이렇게 더 야단입니까? 나는 포도에서 현기증이 납니다. 3월의 햇볕 아래
모든 이지러졌던 것들이 솟아오릅니다. 보리는 그 윤나는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바람이 마음대로 붙잡고 속삭입니다. 어디서 종다리 한 놈 포르르 떠오르지 않나요? 검은 살구남기에 곧 오련한 분홍 베일이 씌워질까 봅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격동의 현대사에도 이렇게 봄이 오는 모습 보면서 봄이 오는 기쁨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요새 혹시 힘든 일 있으시더라도 봄이 오는 기쁨은 꼭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돋보기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이죠. 이제 내일부터는 4월이 시작되는데요. 4월의 첫날, 4월 1일은 또 만우절이기도 합니다. 내일 이제 재미있는 거짓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시나 또 장난스러운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마음 준비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4월의 첫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